네, 고용원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 가셔가지고요. 네. 기념사를 했는데 이 종전선언 이거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넉나간 사람이다. 그걸 넘어서서 이게 반국가 세력이다.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연설에서 어떤 국가 세력이 네. 북한 공산 집단에, 전 공산 집단이라는 이야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산 집단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달라고 뭐 읍소하고 다니고 그렇죠. 한장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 노래 부르며 다녔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 이 생각, 이거 종전선언을 들으면서 항상 그때 무슨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1938년도 9월 달에 뮌헨에서 히틀러, 챔벌린, 프랑스, 달라디 세 명이 회담을 했는데, 히틀러가 그때 요구한 게 체코의 슈데트란드만 주면 나 이제 다른 나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침략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챔벌린이 사인을 하고 해줬어요. 런던 비행장에 종이장 한 장 들고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히틀러가 사인한 거다. 이건 전쟁 안 일어난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 터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장의 종이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건데, 그렇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종전선언이 제가 왜 위험하다고 자꾸 TV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이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협정 1조에 정전을 종전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네.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왜 평화협정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평화협정이 적극 체결되면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북한에 어떤 논리를 주는가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미국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평화적으로 지내는데 왜 한국에 있냐? 네. 그러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흔들려요.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해달라고 돌아다니며 그러고, 사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유엔 제재의 틀을 제재 좀 해소해달라고 읍소하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열만이 났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야, 제가 한국에 온 지가 한 3년째 되는데, 네. 어느 대통령이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한 적이 있을까? 네.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문제들을 가장 쉬운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100마디 다 옳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제는 우리가 뭔가 힘에 의한 어떤 허황된 꿈을 쫓아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하는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한 장의 종이장이라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 199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모여서 맞아요. 양해 각서라는 걸 만드는데, 맞아요.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없애는 조건이면 안전보장. 안전보장, 영토 안정, 주권보장 다 해준다. 근데 네. 러시아가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장의 종이장이 네. 얼마나 위험한가를 네. 보여주는 실례인데, 아마 우리가 국민들께서 아마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들어왔던 이 안보 드라이브가 좀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이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문제는 이제 관료들이 대통령이 채워놓은 이 물잔을 좀 더 채우는 거는 이제 한미 양국 그렇죠. 관료들, 한일 양국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한 잔을 완전히 채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가 것-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신 배경이 예.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북한은 당연히 이제 유엔사 해체하라고. 그렇죠. 예, 예. 이전에도 유엔사 해체해라. 예, 근데 예. 유엔사가 해체되는 순간 이게 우리 이제 여기 주한미군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에 있는 7개 주일 유엔 사령부 주방이지. 기지 설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거의 사활적인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정신없이 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제 좀 주신 주제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랄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인민군 장교에게도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고 있다. 네.
인민군 장교가 굶을 정도니 이게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오늘 이제 주신 자료 중에는 그 세계 식량 기구죠. FAO. 예. 여기도 그렇고 또 그 개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저 구호 원조 활동하는 NGO인가요? 예. 북한 주민의 1,040만 정도가 기아 상태인데 이게 북한 주민 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2,500만 인구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FAO 이탈리아 로마에 네.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매해 각 나라들의 식량 지수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북한이 이번 해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P3 플러스 급에 놓였어. 이게 어떤 급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식량 위기가 심한 나라들의 급수가 바로 P3 플러스 급수예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 이니셔티브라는 게 영국 런던에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인데 이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 1,040만 명이 현재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기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일반 경제가 다 무너져서 쓰레기통 전 국민이 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뒤지고 다 지금 엑소더스 다 외국으로 탈출하죠. 탈출한 사람이 뭐 1,000만 명 된다고 이러는 나라고 예멘 내전하죠. 내전 중. 수단 내전하죠. 내전 중이죠. 시리아 내전 중이죠. 리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북한이 같이 묶였어. 그러니까 1,040만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은 자기네가 2,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원해서 우리가 그래도 절반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황장엽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그 후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한 2,200에서 2,300만 명이 북한 주민이 된다. 그러면 1,040만 명이면 거의 북한 주민 절반이 기아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7군단 전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7군단 장교들에게 배급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올해 1월 달에 개성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이 아사자가 생긴다. 강원도에서도 수십 명씩 아사자가 생긴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다시 나오는 말이 초근 목피. 초근 목피. 나무의 껍질을 벗겨놓고 풀뿌리를 캐먹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해지면서 북한 식량 위기가 아주 어떨 정도로 심한가 하면 산에 사람들이 풀뿌리 깨려 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정도인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자살은 국가와 수령과 당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 자살하잖아요. 그 가족들을 수용소나 교화소들에 보내거나 깊은 산골에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60세 이상이 자기가 자살했다는 거를 당국이 알면 자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산속에 그냥 홀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려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고려장. 자기 자체가 고려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산에 그냥 햇빛 비치는 데 가서 누워가지고 그냥 있으면 자살하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은 산에 뭘 캐러 갔다가 기운이 딸려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비율이, 평균 내는 비율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작년도의 3, 4배의 자살자가 생겼다. 그 정도로 보통. 인민들이 아우성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근데 정말, 특히 이 휴전선 지역, 황해남도, 황해북도, 대성, 강원도 이 지역이 제일 어렵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역,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인데 그래도 좀 난 게 국경 지역, 북중 국경 지역 쪽이 조금 낫다 그러더라고요. 좀 난데 이게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큰 노동자 지구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니까 탄광, 광산, 뭐 제철소, 제강소, 화학공장 이런데 배급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원래 속이는 말을 한 거는 나와서 일을 하면 배급을 준다 그러는데 작년도 재작년에도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급을 조금씩 줬대요. 나와서 출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의 배급량이 줄어든 데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좀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도 걸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탈북민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조영원 조직비서 있죠. 네. 당 2인자. 네, 조영원이가 주도를 해서 신양곡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신양곡법. 신양곡법을 만드는데 신양곡법이 올해 1월부터 북한에서 실시되는데 신양곡법의 주체는 뭐냐면 이제는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팔지 말아라. 모든 곡물은 농민들이 국가에다가 수매를 해서 네. 국가에서 그것을 해서 인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데 이건 이전에 김정일 때 시작해서 김정은 초기에 나왔던 시장경제 법칙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장마당에서는 유통 금지하고 국가 배급망 체계로 들어와라. 국가 배급망 체계로 들어와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농민들이 우선 식량을 감추겠죠. 네.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네. 쌀을 지난해 2톤을 생산했는데 국가에 말하는 건 1.2톤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 쌀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장사하던 사람들도 이게 내가 장사를 해서 곡물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니까 이 사람들도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땅구멍 어디다 파고 산 파고 이제 식량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조영원은 왜 이런 반인민적인 짓을 했냐? 지금 자본주의적 요소가 너무 심하다. 시장에서 쌀도 팔고 식량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밀가루도 팔고 기름도 팔고 다 파는데 이게 어디 사회주의냐?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식량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식량이 우크라이나 옛날에 네. 굶어 죽었을 때 1930년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결국은 더 심해지는 게 조영원이가 추진한 신양곡법 때문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노동자 지구들이 있는 데서 배급을 못 주니까 농민들한테 농촌에 찾아가서 나 허드레 일을 할 테니까 한 끼만 먹여달라.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서는 하루에도 대여섯 명이 온대요. 내가 일을 아무 일, 장작을 패라면 패고 아무 일을 하겠으니까 그냥 국수 한 그릇이나 밥 한 그릇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랑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태가 북한 식량난이다. 그 원장님, 우리가 1990년대 중반에 그 고난의 행군 때 네네. 93년부터 94년 요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뭐 한 3, 4년 동안에 아사자 숫자를 일부에서는 200만 명부터 많게는 400만까지 하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는 멋 모르고 사회주의 체제만 믿다가 굶어 죽은 게 200~300만 원. 그건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말씀하신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텃밭도 가꾸고 산에다 약간 불을 놓고 화전도 가꾸고 그래서 조금씩 그때보단 좀 난데 그래도 지금 당에서 조이는 거 조영원이랑 조이는 게 심하게 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풀렸다가 오 하면서 지금 제2 고난의 행군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초입은 이미 조금 지난 것 같다. 지금 그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터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제 북한에서 8기 8차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8기 8차 전원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 규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 규율 담당 비서가 김재룡이라는 조직지도부장이 당 규율 담당 비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주석단에 앉지도 못하고 회의장에 참여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영원 비서가 규율이 낙후하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간부들을 혼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정부패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국가 물자를 떼먹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물자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여기서 해서 떼먹어서 예를 들어 100톤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도착하는 건 60톤밖에 안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라는 게 저는 부정부패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이거에 대해서만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그냥 구체적인 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민군대 100만 명입니다. 북한군이 100만 명인데 그거면
2,200만, 300만에 100만 명이면 매 집에 군대 안 나간 집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 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센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뇌물을 주는가 하면 우리 아들 군대 안 나가게 좀 해달라. 아, 아니면 우리 아들 군대 나가는데 1년 반, 2년 반만 근무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 좀 보내주게 하라. 아, 그러면서 2,000달러, 3,000달러를 준다. 아, 그러니까 인민군 정치 사업을 지도해야 되는 총정치국 간부들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 간부들한테 돈을 주고 국가가 집을 짓잖아요. 근데 북한 집은 어떻게 짓는가 하면 국가가 뼈대만 올립니다. 뼈대만. 그리고 나머- 2층 1호, 심지어 2층 3호 고용안 이거 주는데 그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에 미장하는 거, 벽지 붙이는 거 다 대인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집도 없으니까 이제 집이 팔리는 거야. 이 팔리는 게 어떻게 팔리는가 하면 여기는 등기 권리층이 있잖아요. 예. 북한에는 입사 권리층이라는 게 입사. 입사. 이 집에 들어갈 수 들어가는 있다. 게 권리층인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구청을 여기 거기 인민위원회라 그러는데 예. 인민위원회 주택가에 그거를 가져가서 2층 1원 신지호, 예. 2층 2원 고용안 여기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다가 봉투를 놓으면 책상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뚫고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 3,000에서 5,000 위안. 아, 위안.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입사증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꽝꽝 찍으면 이제 집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택관리과장은 이거 돈을 혼자 먹나? 아니면 주에 주택관리국장도 있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도 있고 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있으니까 차례차례로 북한 말로 고인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 국가 물자들이 다 결국은 개인들이 이렇게 빼돌리고 이러면서 식량난이나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못된 신양국법하고 부정부패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여기에 또 지금 걱정한 것은 올해 7월 달에 한 달 동안 내내 장마가 온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난행군이 시작된 시점이 홍수 피해 때문에 시작이 맞아요. 됐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고난행군으로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올해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지금 산에 나무가 빽빽한데도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그냥 산사태가 그냥 비만 오면 산사태입니다.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면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다 무너지고. 그 민둥산이 많고. 민둥산, 맨 민둥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다락밭 이런 것도 다, 다락밭이 그냥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락밭 이야기를 참 듣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이수영이라고 왜 스위스 대사 예, 하다가 예. 이제 외무상까지 했던 사람이 이철이라는 예, 이름이잖아요. 이철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대사할 때 김일성하고 김정일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스위스 가면 다락밭이 네, 다락밭 있죠. 포도 와인밭이 와인. 와이너리가 있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은 딱 그 돌멩이 규격에 맞게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딱 정상적으로 해서 다락밭을 만들어서 와이너리를 하는 거 보고 우리도 농토가 적으니까 다락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림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 오, 그 대단히 좋은 김정일 오, 그 대단히 좋은데 다락밭을 만드는데 그 다락밭을 누가 만듭니까? 군인들,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만들거든. 나 적당히 만들면 돼. 그러니까 돌을 싸가지고 흙을 축 넣고 평필 만들고 또 돌 쌓고 만들었는데 이게 비 한 번 오면 이게 제대로 만들지 않으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쓸려 내려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강 바닥이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강이 다 범람을 해. 그렇구나. 다락밭이 무너지면서 이게 강 안으로 들어가고 이 수심을 낮게 만드니까. 수심을 낮게 만들고 강을 범람을 시키니까 결국은 그 94년도 고난행군도 이것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제가 올해 걱정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이런 또 다락밭이니 민둥산이 쓸고 내려온 것들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밭 쓸어 나고 사람들 살림집 쓸어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사정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7월에 이건 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은 근데 이제 그런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큰 물난리가 난다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지금도 거의 뭐 유랑 상태라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뭐 여기저기 유랑 상태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제 물난리까지 크게 나서 아까 뭐 다락방 무너지고 뭐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민심을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전쟁이라도 확 터져라. 그럼 전쟁이라도 탁 터져서 인민군대가 잘 싸우면 남조선 잘 사는 남조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뭐 저도 잘 사는 남한군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가 뭘 저는 이거 보면서 우크라이나 이번에 프리고진 사건 김정은이 완전히 식겁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군이나 소련군이나 러시아군이나 이 사회주의권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나라 군대들이 그냥 퍼레이드만 잘하는 군대야. 퍼레이드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같아. 근데 러시아 군대 프리고진이 밀고 들어갔는데 1000km를 밀고 들어갔는데 24시간 200km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남부 군간부 사령부랑 다 문을 열어준 거야. 예.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한국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북한군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까?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 장교회 때도 식량 배급이 안 될 정도면 오히려 한국군이 밀고 들어가면 환영할 수도 있겠네요. 밀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민사행정을 잘 펼쳐서 예. 들어가는 군인들한테 먹을 거 주고 예. 신라면 주고 빵 주고 우리가 네. 뭐 파리바게트니 빵 얼마 잘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 신라면 주고 그 이러면서 들어가면 예, 초코파이 하나씩만 던져. 초코파이씩 주고 이러면서 들어가면 그냥 평양까지 무혈 입성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근데 물론. 가정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소리는 결코 아닌데 어쨌든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심사가 매우 뒤틀려 있고 그냥 전쟁이라도 확 터져서 이 현상이 깨졌으면 좋겠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프리고진 사태를 보면서 근데 북한이 그 바그너 그룹에 뭐 탄약도 팔고 뭐 미사일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러시아 푸틴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무기 수출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용병 그룹인 바그너에 이걸 이렇게 팔아주면 저 이제 푸틴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네.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 와그너 그룹에다가 이제 포탄하고 뭐 그 규격이 같아요. 82mm, 152mm 폭탄, 우리 155mm인데 이런 것들을 주고 북한은 기름을 가져왔어요. 기름을 디젤류,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을 저기 그 바그너 그룹하고 할 때. 바그너 그룹하고. 그러니까 이제 캐시 결제가 아니고 구상무역이네. 물물 교역을 교역이네. 물물 교역을 해서 북한에서 휘발유 값이 조금 내려갔대요. 그런데 이게 프리고진이 밀고 가니까 그날 당일날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바로 입장 냈더라고요.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우리는 푸틴을 강력히 그러니까. 지지한다. 얼마나 급하면 우리가 무기를 준 그룹이 푸틴을 반드시 촛불을 돌리고 올라가니까 그날로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우리는 푸틴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푸틴 정부가 이 난국을 그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안정화시킬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북한도 애매한 입장에 빠졌겠구나. 우리가 무기를 준 거 가지고 우리 무기를 가지고 푸틴을 향해서 돌격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이런 걸 보면서 북한 김정은은 또 뭐야 우리 군대는 또 이거 올바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프리고진 같은 뭐 그 반역자가 없을까 그런 걱정했겠죠. 우리에도 프리고진이 나오지. 아니 지금 러시아 통합군 부사령관이 거기다 합세해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리고진이 가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손을 흔들고 그래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겉으로는 강력해 보여도 허술하기 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가는데 프리고진하고 악수하겠다고 사람들하고 셀카 찍고 이러는 걸 보고 푸틴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걸 보는 김정은도 이거 우리가 비상시에 만약 미군이나 한국군이 들어오면 우리 군대도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다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데다가 그 8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전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당 정치국이 한 거로 정치국이 보고를 했고, 맞아요. 예. 김정은이가 집권해서 이제까지 15번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 정치국회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당대회를 열었는데 한 번도 연설 안 한 적이 없고, 연설을 해도 한 전원회의 때 2번씩 했어요. 보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근데 이번엔 그냥 심술 난 얼굴로 계속 거기 앉아있는 것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차마 이 상황에서 경제도 좋아진 거 없고 식량난으로 전국이 아우성이고 주민 불만이 아우성이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험악한데 자기가 나와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저 정신 나가지 않았어? 정신 나갔다고 보겠죠. 그렇게 볼 테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고 그걸 모든 책임을 당 정치국에 미룬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이제 간단하 지금 러시아 사태도 그래 북한 내부 사태도 그래 그 위성은 또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또 한국군이 또 이단도 찾아내 위성도 찾아내 그러니까 또 그거 중국한테 또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좀 우리 거 좀 남조선 것들이 좀 해서 비밀을 하지 못하게 좀 찾아달라. 근데 중국군이 나타나긴 했는데 먼 데서 빙글빙글 돌다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걸 잘 건져가지고 와서 어디선가 지금 불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은 받을 대로 받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 이때 먹어서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이제 7월 27일 이제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된 날인데 북한에서 그걸 전승절 기념일 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큰 성대한 뭔가를 했어요. 예. 군사 퍼레이드를 하건. 근데 지금 지난번에 군사 정찰 위성 쏴가지고 그냥 개망신 당했죠. 개망신 정도가 아니라 주요 부품 동체 한국에서 다 지금 입수해가지고 만리경 1호도 뭐 일설에 의하면 입수했는데 뭐 일부러 NC, ND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발사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7월에 만약에 홍수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홍수가 좀 빨리 7월에 오고 뭐 이러면은 뭐 7월 27일이 굉장히 뭔가 뭐 무슨 으쌰으쌰하는 날이 아니라 굉장히 그 비참하고 초라한 전승절 기념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7월 27일이 북한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전승일. 전승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 네, 네.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전쟁 그렇죠. 시작한 그 지점에 섰는데 무슨 전승 기념일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열병식은 할 것 같아요. 열병식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위성에 관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쏘겠다고 하는 위성을 과연 쏠까? 그런데 제가 방송 여러 다른 TV 채널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운반체는 미사일을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운반체는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자체는 여러 가지 전자 부품도 들어가고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가고 레이더가 들어가고 무슨 어떤 뭐 IC 칩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만들었을 가능성 그거를 뭐 5월 31일 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죠. 저는 쏜다면 어디다 걸겠는가 하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잖아요. 뭐야 뭐 1년 전부터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뭐 올라가다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그 운반체에다가 카메라 하나 달아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건 잘 찍잖아요. 북한이 쭉 찍으면서 올라가서 사진 몇 장 내놓고 인공위성이 성공했다 하고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거의 70~80% 이상이 그 안에 모사품이 모조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은 외국의 시선보다는 당장은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또 성공했나? 올라가면 사진 찍고 보니까 올라가긴 한 것 같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자고 싶은가 하면 7월 달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가 북한에서 큰 비라 그러는데 이제 홍수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짜 택이라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날짜 택이라기도 쉽지 않겠지만 어찌든 북한은 김정은이가 쏘라 그러면 누구 황제의 말인데 쏴야 되겠죠.
그런 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홍수가 돼서 7월 달 지나고 8월 달까지 뭔가 일어나면 좀 이게 북한이 오히려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전 요새 많이 해요. 아, 이제 뭐 몰릴 만큼 몰리고 어디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예.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남북 대화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두 가지 때 남북 대화에 나섭니다. 자기네가 아주 센다고 느꼈을 때. 세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이제 72년 7월사 남북七4 공동성명七4 나왔을 공동성명. 때 뭐 상부의 뜻을 받들어 중앙정보부장 네, 이후라 이후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야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고 이러면서 놀랐거든요. 그때 북한이 한참 세다고 할 때. 그다음에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그때는 이제 자기들 예, 연용호 총리가 와서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89년도, 90년도 동독이 소독으로 통일되고 체코, 볼가리아 뭐 이런 데서 뭐 베르벨 혁명이 일어나고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북한 외교부가 그때는 제가 있었으니까 북한 외교부가 밤새껏 불을 끄지 못했어요. 북한이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중앙위원회 청사, 우리 외교부 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보이고 내각 청사가 보이고 대외경제성 교육위원회 이런 청사들이 다 보이거든. 다 북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옥상들에 루프에 뭐 올라온 줄 압니까? 고사기관총들을 올려놨어요. 고사포들을. 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탈출하자. 그래서 나온 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래서 맞아요. 나온 그때.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할 때 나와서 이루어진 그 합의서라서 그런지 역대 이제 남북 간에 만들어진 합의서 중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 된 작품이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인 것 같아요. 91년 남북 네. 합의서보다 좋은 합의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정말 제일 좋은 합의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2000년도 6.15 DJ가 평양 갔을 때 그때는 고난행군 거의 마지막 때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황정혁 비서 말에 의하면 전병호라고 군수당 비서가 군수 담당 비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자강도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있는 모든 군수공장들에서 전기가 안 돌아가서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서 기계들이 녹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목도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목도라 그러는데 이거 두 명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메고 부품들을 조각조각 해가지고 햇빛에 말리고 있다. 그러니까 군수 경제가 그때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북한이 망할 수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황정혁 비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어려우니까 남북 역사적인 뭐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첫 1차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북한이 어려우니까 한국 대통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뭔가 어려울 때 북한이 항상 돌파구를 한국을 통해서 나오려고 그랬으니까 이런 역사적 경험을 보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쯤에라도 북한이 우리 인도주의적 회담이라도 좀 하자. 이런 남북 대화의 계기가 열릴 모멘텀이 조성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북한이 제일 들고 나오기 쉬운 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비정치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우리 윤 대통령이 어떻게 또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겠지만 그럴 때 정말 국군 포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납북자 문제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난 우리 대통령 그리고 꼭할 것 같아요. 니들이 국군 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성의 있게 나오면 우리가 니들 그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해결하겠다.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주는 건 괜찮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동감인 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이전 정부에서 약간 주종 관계 같은 그렇죠. 주인하고 종 같은 관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계속해서 북한 뉴스를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한테 약간 약하게 보이고 수그러들고 그러면 막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욕하는데 다 있잖아요. 딱 맞서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윤석열 패당, 네, 패당. 뭐 윤석열 괴뢰 이런 얘기를 하지 바보 천치라고 대통령을 따로 떼내서 욕은 안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번에 뭐 어쨌든 뭐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하는 거와도 그 사람도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하자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네. 김영호 교수가. 김영호 교수는 뭐.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 회담 기회가 되면 정말 상호적이고 그렇죠. 대등하고 평등하고 예.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북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가 그렇죠.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북한이 우리 보고 함부로 까불지 못하고 사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혼밥 먹었을 때도 그렇고 김정은한테 바보 천치라고 욕 먹을 때도 그렇고 저자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야. 그렇죠.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반석같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아 이건 정말 어떤 역사에 남을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동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얼굴 쓰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다. 식량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고 비료를 줄 테니까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뭐 탈북자 문제 이런 문제들, 네.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네. 하자. 네. 그럼 우리가 쌀을 주겠다. 그렇죠. 이러면 뭐 우리로서는 이제까지 못한 못한 일을 거를 하는 예, 거죠. 예. 아, 오늘 참 얘기 듣고 보니까 이 북한 동포들이 빨리 좀 이렇게 이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동포에도 느껴지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남북 관계 새로운 그 획기적 전환점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 지평선이 열린다. 예. 아, 그렇죠. 예. 이게 뭔가 뭐 이렇게 국면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상황이 암울하게 가다가도 이렇게 서광이 또 비춰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새벽에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밝아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